하찮은 여군년 따위가 감히 군단장을 조사해. 당장 무릎 꿇고 빌어라. 2,000명의 장병이 지켜보는 연병장 한복판에서 중장 계급장을 단 남자가 소령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여군 장교가 누구의 딸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고 있는지를. 과연 이 연병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 최전방. 휴전선과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제육군단 철이 삼각부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겨울 아침 영하 15도의 매서운 추위가 군단 전체를 휘감았지만 군단 본부 3층 군수처 사무실은 이른 아침부터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강지원 소령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28배 나이의 군단 군수참모 자리에 오른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도 아닌 연세대학교 학군단 출신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그녀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체력 단련을 하고 밤 11시까지 군단에 남아 업무를 처리했다. 남자 장교들도 버거워하는 혹한기 훈련을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수행했고 군수 계획 하나를 세울 때도 장병 한 명 한 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마주한 화면 속 숫자들은 그 모든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엉망이었다. 혹한기 훈련을 앞두고 발주한 방한복과 전투화, 그리고 각종 군수품의 수량과 예산이 맞지 않았다. 서류상으로는 분명 정상적으로 납품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창고에 있는 물량은 턱없이 부족했다. 게다가 품질도 형편없었다. 장병들이 입는 방한복 안감은 찢어지기 일쑤였고 전투화 밑창은 한 달도 못 가 벗겨졌다. 강지원은 지난 3개월간 이 문제를 추적해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파고들수록 이것이 조직적인 비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납품업체는 군단장 한태준 중장의 육사 동기가 실소유주로 있는 곳이었고 허위 서류와 이중 장부가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수십억 원대의 예산이 증발한 것이다. 그 돈은 혹한기 최전방을 지키는 3,000여 명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알리려 해도 막막하다는 점이었다. 군단 내 주요 참모들은 모두 한태준 중장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강지원이 조사를 시작하자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문서를 요청하면 분실되었다고 했고 증거를 확보하려 하면 접근 권한이 없다며 막았다. 심지어 몇몇 선임 영관급 장교들은 강지원에게 직접 찾아와 경고했다. 강소령, 군대에서 너무 잘하려고 하면 다친다.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것도 처세야. 이건 소령 계급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군단장님께 누가 되는 일이라고. 하지만 강지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숨겨진 배경이 있었다. 합동참모의장 서민호 대장, 대한민국 육군 최고위직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다. 하지만 강지원은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군단 내에서 밝힌 적이 없었다. 아버지의 힘을 빌리면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서민호 대장의 딸이 아닌 강지원 소령으로서 인정받고 싶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군단을 바로 세우고 싶었다. 그날도 강지원은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납품업체의 허위 세금 계산서, 이중 장부 사본, 그리고 실제 창고 재고 조사 결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보고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일반적인 보고 체계로는 한태준 중장에게 먼저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증거를 직접 범인에게 건네는 것과 다름없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인사과 행정병이 급하게 들어오더니 말했다. 강소령님, 군단장님께서 긴급 간부회에 소집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회의실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강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예정에 없던 긴급 회의였다. 한태준 중장이 자신의 조사를 알아챈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각오가 섰다. 이 문제를 끝낼 때가 온 것이다. 회의실로 가는 복도는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강지원은 자료를 담은 파일을 가슴에 품고 회의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군단의 주요 참모급 장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작전참모, 인사참모, 정보참모, 병참참모까지 모두 대령이나 중령급 선임들이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상석에는 한태준 중장이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의 그는 육군사관학교 32기 출신으로 전형적인 육사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군인다운 강직함 대신 교활함과 탐욕이 서려 있었다. 강소령 앉게. 한태준 중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다. 강지원은 경례를 올리고 자리에 앉았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다른 참모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강소령, 자네가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한태준 중장이 물었다. 강지원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군단장님, 혹한기 군수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그게 자네 권한 범위 안의 일인가? 군수 참모로서 당연한 임무입니다. 당연한 임무라. 한태준 중장이 비웃음을 흘렸다. 자네는 지금 군단장인 나를 의심하고 있는 건가?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다. 강지원은 똑바로 한태준 중장을 바라보았다. 군단장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서류상 수치와 실제 군수 현황의 차이가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뿐입니다. 그래? 그럼 자네가 발견한 그 문제라는 게 뭔가? 여기 있는 선임 참모들 앞에서 한번 말해보게. 강지원은 파일을 꺼내 펼쳤다. 그 순간 한태준 중장이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감히 여자 주제에 고작 소령 주제의 군단장을 조사한다고.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한태준 중장은 책상을 내리쳤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육중한 표창패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군단 지휘관 표창패로 두꺼운 크리스털 재질의 금속 테두리가 둘러진 물건이었다. 무게만 해도 2kg은 좋게 되어 보였다. 내 놈 같은 것이 군대를 망치는 거야. 여자 혼자 고고한 척하면서 선임들 무시하고 군단장까지 조사한다고. 한태준 중장이 강지원에게 다가왔다. 다른 참모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아니, 말릴 수 없었다. 강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한태준 중장의 손에 들린 표창패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당장 나가서 정신 재무장하고 와. 내 놈의 머릿속을 뜯어 고쳐야겠어. 그 순간 표창패가 강지원의 관자놀이를 내리쳤다. 날카로운 금속 모서리가 살갗을 파고들었다. 엄청난 충격에 강지원의 몸이 휘청거렸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다. 관자놀이에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피었다. 하지만 강지원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차렷 자세로 섰다. 피가 이마를 타고 흘러 눈가로 번졌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또렷한 눈빛으로 한태준 중장을 바라보았다. 경례. 강지원은 떨리는 손을 올려 경례를 붙였다. 그 모습에 한태준 중장조차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이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당장 나가. 강지원은 경례 자세를 유지한 채 뒷걸음질 쳤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복도 벽에 기댄 채 강지원은 천천히 주저앉았다. 피는 계속 흘렀고 시야는 점점 흐려졌다. 하지만 그녀는 악물었던 입을 열지 않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강지원은 흐르는 피를 닦으며 다시 일어섰다. 찢어진 자존심은 아팠지만 오히려 그 고통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의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이마의 상처는 꿰매야 할 정도로 깊었지만 그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복도를 걸으며 강지원은 생각했다. 이 군단의 부패는 한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최전방을 지키는 3천여 명 장병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제대로 된 방한복 없이 영하의 날씨에서 경계 근무를 서야 하는 병사들, 불량 전투화를 신고 산악훈련을 나가야 하는 군단원들, 그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의무대에 도착한 강지원은 군의관에게 간단히 상처를 꿰맸다. 7바늘이었다. 군의관은 폭행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강지원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한태준 중장이 저지른 범죄를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할 것이었다. 그날 밤 강지원은 홀로 집무실에 남아 거울을 바라보았다. 관자놀이의 흉터는 선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이 흉터는 굴욕의 표식이 아니었다. 이것은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전사의 상처였다. 강지원이 의무대에서 돌아온 다음 날 군단 본부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장교들은 그녀의 이마에 감긴 붕대를 보고도 눈을 피했다. 어제 회의실에 있던 참모들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그들은 강지원과 마주치면 급하게 방향을 바꾸거나 아예 다른 층 계단을 이용했다. 침묵의 카르텔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강지원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컴퓨터를 켜려는데 손이 떨렸다. 폭행당한 충격보다 더 큰 것은 이 고립감이었다. 28배 나이에 소령 계급장을 달고 최전방 군단의 군수 참모가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해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강지원은 평소처럼 간부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에 들어서자 웅성거리던 대화 소리가 뚝 끊겼다. 그녀가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자 함께 앉아있던 중령급 장교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빈 테이블에 홀로 앉아 밥을 먹는데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누군가 그녀의 맞은편에 식판을 내려놓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상사 계급장을 단 부사관이 앉아 있었다. 김성호 상사였다. 그는 군수처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군수 담당관으로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베테랑이었다. 소령님 식사하십시오. 김성호 상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강지원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상사님께서는 괜찮으십니까? 강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 자신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은 한태준 중장의 눈밖에 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김성호 상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이등병 때부터 최전방만 22년째입니다. 이제 와서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강지원은 그제야 조금 안도했다. 적어도 자신이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김성호 상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령님, 오후 6시에 제3군수창고로 오십시오. 혼자서요. 강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성호 상사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오후 내내 강지원은 업무를 처리하며 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유난히 느리게 갔다. 6시가 가까워지자 그녀는 집무실을 나섰다. 제3군수창고는 군단 본부에서 500m쯤 떨어진 외진 곳에 있었다. 주로 오래된 장비나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라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다. 어둠이 내린 창고 입구에는 김성호 상사가 서 있었다. 그는 주변을 살핀 후 강지원을 안으로 안내했다. 창고 안은 습기 찬 냄새가 진동했다. 오래된 목재 선반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김성호 상사는 창고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선반 뒤에 숨겨둔 낡은 군용 가방을 꺼냈다. 가방을 열자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들이 들어있었다. 소령님, 이것이 제가 지난 3년간 모은 자료입니다. 김성호 상사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강지원은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았다. 그것은 놀라운 기록들이었다. 납품업체와 실제 지급 물품의 차이, 허위로 작성된 검수 서류, 예산 집행 내역과 실제 지출의 불일치,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한태준 중장과 납품업체 대표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까지. 상사님, 이걸 어떻게? 제가 군수 업무를 20년 넘게 했습니다. 한 중장이 부임하고 나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추적하다 보니 이게 조직적인 범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김성호 상사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한태준 중장이 부임한 것은 3년 전이었다. 그때부터 군수 물품의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방한복은 얇아졌고 전투화는 쉽게 망가졌으며 전투 식량의 양도 줄었다. 장병들은 불만을 제기했지만 묵살되었다. 김성호 상사는 그때부터 혼자 조사를 시작했다. 납품업체 대표 이종석은 한 중장과 육사 32기 동기입니다. 전역 후 군납 사업을 시작했고 한 중장이 이 군단에 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지원은 서류를 계속 넘겼다. 김성호 상사가 기록한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상세했다. 매 분기마다 발주된 물품의 종류와 수량, 실제 납품된 물품과의 차이, 그리고 차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까지. 그는 심지어 한태준 중장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까지 추적해 놓았다. 상사님, 이 정도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성호 상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소령님, 부사관이 중장을 고발한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군단 감찰실에 가면 도착하기도 전에 제가 먼저 영창에 갈 겁니다. 명령 불복종, 상관 모독, 허위 사실 유포 같은 죄목을 뒤집어 씌우는 건 일도 아닙니다. 강지원은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군대는 계급 사회였다. 아무리 정당한 문제 제기라도 계급이 낮으면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특히 군단장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는 더욱 그랬다. 그래서 소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김성호 상사가 강지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소령님은 다릅니다. 영관급 장교이고 군단 참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 용기가 있으십니다. 어제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 다들 못 본 척했지만 저는 봤습니다. 소령님이 맞고도 굴복하지 않는 걸 봤습니다. 강지원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22년 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이 부사관이 혼자서 위험을 감수하며 증거를 모아온 이 사람이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것이다. 상사님, 이 자료면 충분합니다. 제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소령님, 조심하십시오. 한 중장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합니다. 어제 소령님을 폭행한 것도 경고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심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습니다. 강지원은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었다. 무게가 상당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이것은 3천여 명 장병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무기였다. 창고를 나서려는데 김성호 상사가 다시 말했다. 소령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단의 비리는 한 명의 군인만 다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년 겨울 불량 방한복 때문에 동상에 걸린 병사가 12명이었습니다. 그중 2명은 손가락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불량 전투화 때문에 행군 중 발목을 다친 병사는 28명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정부패가 아닙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강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다. 그날 밤 강지원은 자신의 숙소에서 밤을 새웠다. 김성호 상사가 준 자료를 하나하나 분석했다. 납품 계약서, 세금 계산서, 검수 보고서, 입출고 내역,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맞물렸다. 한태준 중장과 이종석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질 낮은 제품을 납품하고 차액을 챙겼다. 강지원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지난 3년간 빼돌린 금액은 무려 78억 원이었다. 그 돈이면 군단 전체에 최신 방한 장비를 지급하고도 남을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 돈은 한태준 중장과 이종석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최전방 장병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강지원은 모든 분석을 마쳤다. 그녀는 증거 자료를 USB에 복사하고 원본은 안전한 곳에 숨겼다. 이제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공식화하느냐였다. 일반적인 보고 체계로는 불가능했다. 군단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렇다고 야전군 본부에 직접 보고하는 것도 위험했다. 증거가 사라질 수 있었다. 강지원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아버지가 준 비상 연락망이 적힌 수첩이 있었다. 서민호 대장 합동 참모의장. 하지만 그녀는 그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강지원은 다시 군복을 입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이마의 붕대는 여전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제보다 더 강했다. 그녀에게는 이제 무기가 있었다. 김성호 상사가 3년간 모은 증거, 그리고 함께 싸울 동지. 이제 반격을 시작할 때였다. 혹한기 훈련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군단 전체가 전투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 10시 군단 연병장에서 훈련 강평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강지원은 전날 밤을 꼬박 세워 군수 개선 계획서를 작성했다. 김성호 상사가 제공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군수 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정리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한태준 중장의 비리를 명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현재의 군수 문제를 지적하고 정상적인 군수 체계로 복귀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었다. 이것이 공식 석상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아침 9시 강지원은 군수처 사무실에서 계획서를 출력했다. 2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였다. 그녀는 보고서를 투명 파일에 넣고 연병장으로 향했다. 복도에서 김성호 상사와 마주쳤다. 소령님, 정말 하시겠습니까? 김성호 상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강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사님께서 3년간 모은 자료입니다. 이제 빛을 봐야 합니다. 한 중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강지원은 연병장으로 걸어갔다. 이마의 붕대는 이제 떼어냈지만 관자놀이의 흉터는 여전히 선명했다. 그 흉터를 보는 사람마다 고개를 돌렸지만 강지원은 개의치 않았다. 연병장에는 이미 2천여 명의 장병이 집결해 있었다.
혹한기 훈련에 참가한 주요 군단원들이었다. 그들은 추위에 떨며 도열해 있었다. 방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바람이 뚫고 들어왔다. 불량 방한복의 문제였다. 강지원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단상 위에는 군단의 주요 지휘관들이 자리했다. 한태준 중장이 중앙에 앉아 있었고 좌우로 각 사단장과 참모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강지원은 참모석 맨 끝에 자리를 잡았다. 강평회가 시작되었다. 먼저 작전 참모가 훈련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서 각 사단장들이 부대별 훈련 성과를 발표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후 군수 부문 보고 순서가 되었다. 한태준 중장이 강지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강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단상으로 걸어갔다. 2000여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군수참모 강지원 소령, 혹한기 훈련 군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보고하겠습니다. 강지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한 보고서를 펼쳤다. 근본 혹한기 훈련 기간 중 군수 분야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방한복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여 장병들의 체온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둘째, 전투화의 내구성 부족으로 훈련 중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셋째, 전투 식량의 수량이 계획 대비 부족하여. 강지원이 보고를 이어가는데 한태준 중장이 벌떡 일어났다. 잠깐. 연병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한태준 중장은 단상 중앙으로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소령, 지금 무슨 보고를 하는 건가? 훈련 군수 현황과 개선 방안입니다. 개선 방안? 자네가 지금 군단 군수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현재의 군수 체계는. 그 순간 한태준 중장이 강지원의 손에서 보고서를 낚아챘다. 그는 보고서를 대강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가 가득했다. 납품된 물품과 실제 지급된 물품의 차이, 품질 문제로 인한 장병 피해 사례, 그리고 정상적인 군수를 위한 예산 재편성 방안까지. 한태준 중장은 보고서를 높이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2000여 명의 장병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찢기 시작했다. 첫 장이 찢어지고 두 번째 장이 찢어지고 세 번째 장이 찢어졌다. 25장 전체가 갈기갈기 찢어져 연병장 바닥에 흩날렸다. 이런 쓰레기 같은 보고서를 누가 쓰라고 했나? 강소령, 자네는 지금 군단장인 나를 무능하다고 말하는 건가? 군단장님, 저는 단지 사실을 보고한 것입니다. 사실? 자네가 무슨 사실을 알아? 한태준 중장이 강지원에게 다가섰다. 그는 강지원의 관자놀이 흉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자네는 어디 큰 집 딸이지? 합동참모의장 서민호 대장의 딸이라며? 연병장의 웅성거림이 일었다. 많은 장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강지원의 배경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합참의장 딸이라고 특별 대우 받을 줄 알았나? 아버지 빽만 믿고 선임들 무시하고 군단장 업무에 참견하고. 한태준 중장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똑바로 서 있었다. 전 장병 주목.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여자 장교가 무엇을 했는지 봐라. 자기 아버지가 합참의장이라고 군단의 군수 체계가 문제 있다고 떠들어댔다. 이게 군인의 자세인가? 한태준 중장은 계속해서 강지원을 모욕했다. 하지만 강지원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강소령, 당장 무릎 꿇어. 강지원은 움직이지 않았다. 명령이다.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박아. 내 놈의 오만함을 전 장병 앞에서 반성해. 여전히 강지원은 움직이지 않았다.
한태준 중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군인이 명령을 거부하나 당장 무릎 꿇으라고. 그 순간 연병장 대열 속에서 한 명의 부사관이 앞으로 나섰다. 김성호 상사였다.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군단장님, 강소령님의 보고는 정당합니다. 현재 군수 체계에는 명백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태준 중장이 김성호 상사를 노려보았다. 닥쳐. 내 놈은 어디 소속이냐? 군수처 김성호 상사입니다. 저는 22년간 군수 업무를 담당했으며 현재의 비리를 목격했습니다. 연병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태준 중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당장 입 닥치고 대열로 돌아가. 안 그러면 군사재판이다. 바로 그때였다. 연병장 상공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커졌다.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였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은색 헬기 한 대가 연병장 상공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것은 일반 군용 헬기가 아니었다. VIP 전용기였다. 헬기는 연병장 중앙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다. 강한 바람이 일어나 연병장의 먼지를 날렸다. 헬기가 착륙하기도 전에 연병장 입구로 헌병대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7대, 8대, 10대. 군사경찰 차량까지 합치면 20대가 넘었다. 헌병들이 차에서 내려 연병장을 포위했다. 한태준 중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챘다. 헬기가 완전히 착륙했다. 문이 열리고 한 명의 고위 장성이 내렸다. 그는 어깨에 별 4개를 달고 있었다. 합동참모의장 계급장이었다. 서민호 대장이었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장병이 경직되었다. 서민호 대장은 헬기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다. 옆에는 헌병감실장과 군사경찰 중앙수사대장이 동행하고 있었다. 한태준 중장이 황급히 경례를 올렸다. 제육군단장 한태준 중장, 합동참모의장님께 경례. 하지만 서민호 대장은 그를 보지도 않았다. 그는 단상 위에 서 있는 강지원을 향해 걸어갔다. 강지원의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관자놀이의 흉터가 선명했다. 군복은 구겨져 있었고 손에는 찢어진 보고서 조각 몇 장이 쥐어져 있었다. 서민호 대장이 딸 앞에 멈춰 섰다. 그는 강지원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관자놀이의 흉터, 구겨진 군복, 그리고 굴하지 않는 눈빛. 서민호 대장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분노였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한태준 중장을 바라보았다. 연병장 전체가 숨죽였다. 서민호 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한태준 중장, 지금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 그 한마디에 군단 전체의 시간이 멈췄다. 연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2000여 명의 장병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이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민호 대장의 질문에 한태준 중장은 입을 열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질문에 답하게. 내 딸의 얼굴에 난 상처는 무엇인가? 서민호 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다. 한태준 중장이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것은 총장님 훈련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 서민호 대장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한태준 중장보다 한 뼘은 더 컸고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군단장이 소령을 표창패로 구타한 것이 사고인가? 한태준 중장의 눈이 커졌다. 서민호 대장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한태준 중장은 끝까지 발뺌하려 했다. 총장님,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다만 군기를 바로잡기 위해
군기를 바로잡기 위해 부하 장교를 폭행했다고. 서민호 대장이 강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는 딸에게 다가가 관자놀이의 흉터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처는 여전히 선명했다. 꿰맨 자국이 또렷했다. 지원아. 서민호 대장이 처음으로 딸을 이름으로 불렀다. 강지원은 차렷 자세를 유지한 채 대답했다. 예, 총장님. 고생했다. 잘 견뎌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에 강지원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서민호 대장은 다시 한태준 중장을 향해 돌아섰다. 한 중장, 자네는 지금 대한민국 육군 장성으로서 부하를 폭행했다. 그것도 정당한 업무 수행 중인 참모 장교를. 이것이 첫 번째 죄목이다. 한태준 중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서민호 대장이 손을 들어 막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단순한 폭행 사건 때문이 아니야. 서민호 대장이 헌병 감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실장이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서민호 대장은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다. 지난 3년간 제육군단의 군수 예산 집행 내역이다. 총액 78억 원이 사라졌다. 납품된 것으로 기록된 물품들은 실제로 창고에 없거나 있어도 품질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그 차액은 어디로 간 건가? 한태준 중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대열 속에서 김성호 상사가 다시 앞으로 나섰다.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보고했다. 합동참모의장님, 군수처 김성호 상사 긴급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민호 대장이 김성호 상사를 바라보았다. 김성호 상사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강지원 소령님의 관자놀이 상처는 일주일 전 군단 간부회의 중 한태준 군단장이 지휘관 표창패로 폭행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회의실에는 군단의 모든 주요 참모들이 있었으며 저는 그날 회의실 밖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연병장의 웅성거림이 일었다. 김성호 상사는 계속했다. 한태준 군단장이 강 소령님을 폭행한 이유는 강 소령님이 군단 군수 비리를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이 비리의 증거를 수집해왔습니다. 김성호 상사는 품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USB 메모리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것을 서민호 대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단상으로 올라왔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납품업체와의 허위 계약서, 이중장부, 불법 리베이트 수수 내역, 그리고 한태준 군단장의 개인 계좌 입금 기록까지 전부 있습니다. 서민호 대장이 USB를 받았다. 그는 옆에 있던 헌병감 실장에게 건넸고 실장은 즉시 노트북을 꺼내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다. 헌병감 실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총장님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서민호 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한태준 중장을 바라보았다. 한 중장, 이제 할 말이 있나? 한태준 중장은 무너져 내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발악했다. 총장님, 이것은 함정입니다. 저 여자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꾸민 일입니다. 아버지가 합참의장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만. 서민호 대장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진동했다. 2000여 명의 장병 모두가 그 기세에 움찔했다. 한태준 중장, 자네는 지금까지 3가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첫째, 부하 장교에 대한 폭행. 둘째, 군 예산 횡령 및 뇌물 수수. 셋째, 비리 은폐를 위한 직권 남용. 서민호 대장은 한 걸음 한 걸음 한태준 중장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자네의 가장 큰 죄는 따로 있네. 자네는 최전방을 지키는 3000여 명 장병들의 생명을 담보로 사익을 취했다. 작년 겨울 불량 방한복 때문에 12명의 병사가 동상에 걸렸다.
그중 2명은 손가락을 잃었다. 불량 전투화 때문에 28명이 다쳤다. 이것이 자네가 저지른 진짜 범죄다. 한태준 중장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서민호 대장이 헌병 감실장을 바라보며 명령했다. 체포하게. 예, 총장님. 헌병 감실장의 지시에 따라 헌병 4명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한태준 중장에게 다가갔다. 한태준 중장이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헌병들은 정확하게 그를 제압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한태준 중장, 군형법 제62조 직권남용, 제134조 뇌물수수, 특가법상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헌병들이 한태준 중장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발버둥쳤다. 이럴 수 없어. 나는 군단장이야. 육사 32기야. 이렇게 끝날 수 없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헌병들은 그를 단상에서 끌어내렸다. 연병장을 가로질러 헌병대 차량까지. 2000여 명의 장병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태준 중장은 차에 실렸다. 차량의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렸다. 헌병대 차량은 연병장을 빠져나갔다.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민호 대장이 천천히 장병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단상 중앙으로 걸어가 전 장병을 향해 말했다. 제육군단 장병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목격한 것은 군의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급이 높다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부정을 저지를 권리는 없습니다. 군인의 가장 큰 임무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전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태준 전 군단장은 이 2가지를 모두 저버렸습니다. 서민호 대장의 목소리는 무겁지만 명확했다. 하지만 이 군단에는 여전히 군인의 본분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지원 소령은 폭행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했습니다. 김성호 상사는 3년간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들이 진짜 군인입니다. 서민호 대장이 강지원과 김성호를 바라보았다. 2 사람 앞으로. 강지원과 김성호가 단상 중앙으로 나왔다. 서민호 대장은 그들을 향해 경례를 올렸다. 합동참모의장이 소령과 상사에게 경례를 올리는 장면이었다. 연병장의 모든 장병이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2 사람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한다. 대한민국 육군이 여러분 같은 군인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강지원과 김성호가 경례로 답했다. 그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서민호 대장이 다시 전 장병을 향해 말했다. 제육군단은 앞으로 정상화될 것입니다. 빼돌린 예산은 모두 회수하여 장병 복지에 사용할 것입니다. 새로운 군단장이 곧 부임할 것이며 이 군단은 다시 대한민국 최고의 군단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연병장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커졌다. 2000여 명의 장병 모두가 박수를 쳤다. 그것은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다. 서민호 대장은 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원아, 정말 잘했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말하는 것이다. 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장교다. 강지원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승리의 눈물이었다. 한태준 전 군단장의 군사재판은 체포 후 1달 만에 열렸다. 국군수도병원 지하에 위치한 군사법정은 연일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붐볐다. 군단장급 장성의 비리 사건은 군 전체를 뒤흔들었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톱으로 다뤘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김성호 상사가 3년간 수집한 증거는 완벽했다. 납품업체 대표 이종석과 주고받은 이메일, 비자금 계좌 입출금 내역, 허위 검수 서류, 그리고 실제 장병 피해 사례까지.
검찰은 한태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강지원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재판장이 물었다.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인 폭행을 당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폭행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강지원은 담담하게 증언했다. 군단 간부회의실에서 있었던 일, 표창패로 관자놀이를 가격당한 순간, 그리고 그 후의 협박까지. 그녀의 증언은 흔들림이 없었다. 재판장 앞에서도 그녀는 군인이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징역 10년 전역 및 군인연금 박탈. 한태준은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고함을 질렀지만 아무도 그에게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육군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재판이 끝난 다음 날 서민호 대장은 딸을 계룡대 본부로 불렀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실은 넓고 엄숙했다. 벽면에는 태극기와 군기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전국의 군 작전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모니터가 놓여 있었다. 앉아라, 지원아. 서민호 대장이 딸에게 소파를 가리켰다. 이곳에서는 아버지로서 말할 수 있었다. 강지원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고생 많았다. 이번 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을 텐데. 괜찮습니다, 아버지. 서민호 대장은 차를 따라 딸에게 건넸다. 사실 나는 내가 철원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진작 알고 있었다. 합참의장실에는 모든 정보가 들어온다. 내가 한태준에게 맞았다는 보고도 당일 밤에 받았다. 강지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왜 바로 개입하지 않았냐고? 서민호 대장이 쓴웃음을 지었다. 지원아, 너는 내 힘으로 해내고 싶어 했다. 내가 섣불리 나서면 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을 알았다. 그래서 기다렸다. 내가 증거를 확보하고 내가 싸울 준비가 될 때까지. 강지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는 그녀를 믿고 기다려준 것이었다. 하지만 연병장에서 한태준이 너를 무릎 꿇리려 했다는 보고를 받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딸이기 이전에 너는 정당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었다. 그것을 짓밟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서민호 대장이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지원아, 너를 육군본부 감찰실로 전보 발령하려고 한다. 중령으로 진급과 함께 말이다. 계룡대에서 근무하면 안전하고 내가 가까이서 지켜볼 수도 있다. 강지원은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뭐? 저는 제육군단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서민호 대장이 딸을 빤히 바라보았다. 지원아, 너는 그곳에서 폭행까지 당했다. 왜 다시 돌아가려는 거냐? 강지원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합참의장 서민호 대장의 딸이 아니라 이 군단을 제 손으로 바로 세운 강지원 소령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일을 시작한 곳에서 끝을 봐야 합니다. 제육군단의 정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민호 대장은 한참 동안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중령 진급은 받아라. 내가 이룬 성과는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강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일주일 후 강지원은 중령 계급장을 달고 제육군단으로 복귀했다. 군단은 그새 많이 달라져 있었다. 새로운 군단장이 부임했고 한태준의 측근들은 모두 전출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병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강지원이 군단 정문을 들어서자 군수처 앞에 김성호 상사가 서 있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경례를 올렸다. 중령님, 복귀를 환영합니다. 상사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중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군수처 사무실로 걸어갔다.
사무실에는 새로운 컴퓨터와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김성호 상사가 설명했다. 야전군에서 특별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비리로 빼돌린 78억 원을 전액 회수했고 추가로 30억 원이 더 지원되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군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강지원은 컴퓨터를 켜고 군수 현황을 확인했다. 새로운 방한복 3,000벌이 입고되어 있었다. 최신형 전투화 4,000켤레, 혹한기 침낭 3,000개, 그리고 각종 군수품들이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상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꿈꾸던 군수 체계를 만들어 봅시다. 예, 중령님. 그로부터 2달 동안 강지원과 김성호는 밤낮 없이 일했다. 비리에 연루된 납품 업체들을 모두 배제하고 투명한 입찰 절차를 확립했다. 군수품의 품질 검수 기준을 강화하고 장병들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창고 관리도 전산화하여 한 푼, 한 개의 물품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장병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새로운 방한복은 영하 20도에서도 따뜻했고 전투화는 험한 산악 지형에서도 끄떡없었다. 더 이상 동상에 걸리는 병사도 불량 장비 때문에 다치는 병사도 없었다. 12월 중순 대규모 혹한기 훈련이 시작되었다. 군단 예하 수색대대가 북방 한계선 인근 산악 지역에서 이틀간 생존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지원은 군수 지원 책임자로서 훈련에 동행했다. 훈련 이틀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폭설이 쏟아졌다. 기상청 예보에도 없던 이변이었다. 수색대대 1개 소대가 고립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무전도 끊겼고 위치만 대략적으로 파악되었다. 군단 본부는 긴급 구조 작전을 펼쳤다. 하지만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차량 접근이 불가능했다. 헬기도 기상 악화로 투입할 수 없었다. 유일한 방법은 도보로 구조대를 투입하는 것이었다. 강지원이 자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군단장이 만류했다. 중령, 참모가 직접 나설 일이 아닙니다. 군단장님, 제가 군수한 장비로 훈련 중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현장을 알아야 합니다. 군단장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허락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정예 요원들과 함께 가십시오. 강지원은 김성호 상사와 특전사 출신 부사관 5명으로 구성된 구조팀을 꾸렸다. 그들은 최신 방한복을 입고 구조 장비와 비상 군수품을 챙겨 출발했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다. 영하 25도의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그들은 6시간을 행군했다. GPS로 고립된 소대의 위치를 추적하며 산을 올랐다. 강지원은 한 번도 뒤처지지 않았다. 오히려 앞장서서 길을 열었다. 마침내 그들은 고립된 소대를 발견했다. 12명의 병사들이 임시 대피소를 만들고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은 지친 표정이었지만 새로 지급받은 방한 장비 덕분에 동상 환자는 없었다. 중령님, 병사들이 구조대를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강지원은 그들에게 비상식량과 따뜻한 물을 나눠주었다. 모두 무사합니까? 예, 중령님. 방한복이 정말 좋습니다. 이 추위에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강지원은 병사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다행히 모두 건강했다. 구조팀은 병사들을 안전하게 대피소로 인도했다. 복귀하는 길도 험난했지만 그들은 무사히 돌아왔다. 이 구조작전은 군단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강지원 중령이 직접 현장에 나섰다는 소식은 장병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다. 그녀는 더 이상 합참의장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부하들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는 진짜 지휘관이었다. 이듬해 1월 강지원은 정식으로 군단 병참 참모로 보직을 받았다. 그리고 육군 본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표창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지원 중령은 군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장병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함.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 솔선수범하여 고립된 부하들을 구조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에 표창함. 시상식이 끝난 후 강지원은 홀로 거울을 바라보았다. 관자놀이의 흉터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수치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싸웠고 이겼고 그리고 진정한 군인이 되었다는 증표였다. 김성호 상사가 문을 두드렸다. 중령님, 오늘 저녁 식사 어떠십니까? 군수처 전 인원이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함께 갑시다. 그들은 함께 복도를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위협이 아니었다. 최전방 장병들은 따뜻한 방한복을 입고 튼튼한 전투화를 신고 충분한 군수품을 지급받았다. 그들은 안전했다. 그리고 그것이 강지원이 원했던 전부였다. 이마의 흉터를 손끝으로 가볍게 만지며 강지원은 생각했다. 이것은 패배의 상처가 아니다. 이것은 승리의 훈장이다. 진정한 군인의 명예를.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강지원 중령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혼자 서서 옳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받고 외로울지라도 정의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관자놀이에도 보이지 않는 흉터가 있다면 그것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용기의 훈장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